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해볼까요? 저는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인데, 제가 어렸을 때, 제 초등학생 때는 저는 존 스튜어디스 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냥 제가 그 스튜어디스라는 말을 먼저 아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냥 스튜어디스라고 인지했어요. 그래서 한 중학교 1학년 그때까지는 항상 존 스튜어디스 밀, 존 스튜어트 밀이 항상 머릿속에서 혼용됐어요. 그래서 그냥 외국어라 그런가 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다 이 생각은 별로 안 했었고, 아 외국어라 이렇게도 부르고 저렇게도 부르나 보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요. 제가 그냥 잘못 본 거였어요.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누가 존 스튜어디스 밀 이러면은 어머나 라고 그냥 생각만 하세요. 알겠죠? 굳이 뭐 친한 친구면은 수정하고, 별로 안 친하면은 그래? 난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우리 사회성을 발휘해 보도록 하죠. 존 스튜어디스가 아니라 존 스튜어트 밀이에요. 알겠죠? 존 스튜어트 밀, 일단 여기 말이 이제 자유론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존 스튜어트 밀은 공리주의자예요. 효용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어떤 효용적 가치가 있는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를 줬을 때 어떠한 효율이 있는가, 그거를 따진 거예요. 알겠죠? 자유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공리에 대해서 말하는 책입니다. 이거 종종 책에 보면은 그 존 스튜어트 밀 해놓고 이제 자유주의자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아니에요. 그 잘못 나와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슨 주의, 무슨 주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이즘. 그거는 그 앞에 있는 요거 있죠. 앞에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 리버럴이니 뭐니까, 뭐 자유주의니 뭐 공동체주의니 공리주의니 하면은, 자유주의다 하면은 목적이 자유구나. 자유를 위해서 이런 수단들이 뭐가 있다, 이걸 설명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서는 자유가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목적이 아니라.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이게 약간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스승이 그 벤담이라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그 벤담이라는 형님이 이제 밀형의 스승인데, 물론 이제 밀형의 스승은 둘이에요. 그 벤담 형이 있고, 그리고 아빠밀이 있어요. 아빠밀도 굉장히 그 당시에 훌륭한 학자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아들의 그림자에 가려서 잘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훌륭한 학자고, 벤담 형도 이제 훌륭한 학자인데 둘 다 공리주의자입니다. 공리주의자. 그리고 그의 그 아빠밀의 아들밀이 너무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 밀형이 그 자유주의랑 이제 공리주의랑, 요즘에 효용주의입니다. 효용주의. 왜냐면 공리는 이제 일본식 말을 갖고 온 거라서 우리가 공리라고 돼 있고, 효용성 할 때 그 효용이에요. 이제 효용주의랑 자유주의랑 요 사이에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효용주의로 분류를 하냐? 목적이 효용성이에요. 이거는 이제 뒤로 가면은 하고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이거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것 같아요. 잘 기억 안 나요.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 해놓고 밀, 뭐 롤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쭈르륵 해놨는데, 아닌 것은 밀, 공리주의자죠. 만약에 선생님이 자유주의자에다가 밀 해놨다 그러면은 시험 끝나고 오답 처리되면은 이제 찾아가서 말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왜? 제가 알기로 밀 형님은 효용주의자잖아요. 자유론을 썼는데 근데 자유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사용됐잖아요. 목적은 효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효용주의자죠. 너 선생님한테 태드는 거니?
이런 바로 교육청. 알겠죠? 우리 그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그죠? 밀형 어떠냐? 짜라란 이렇게 반짝반짝 하신 분인데 뭐 중요하지 않아요. 1806년 런던 출생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조금 기억하면 좋은 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격했냐면은 딱 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종종 이제 그런 이제 좀 애들이 있는데 야 우리의 천재 같아 이런 이제 멍청한 자식 사랑에 눈이 먼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자식 사랑에 눈이 먼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근데 이 아빠 밀은 자식 사랑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아들을 낳는데 얘가 진짜 천재야. 야, 애가 예사롭지 않아. 그래갖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학자인 그 벤담 형이 자꾸 그 벤담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형이랑 헷갈려. 제롬르 벤너 있잖아. 제롬르 벤너라는 격투기 선수가 있거든요. 그 형이랑 벤담 형이랑 헷갈려가지고 벤담 형도 똑같이 제이 벤담이거든요. 헷갈리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기억 안 난 김에 한번 확인하고 가볼까요? 제러미 벤담 맞아. 제러미 벤담하고 제롬르 벤너랑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원래는 헷갈리지 않았어. 근데 제롬르 벤너라는 그 격투기 선수가 막 유명해지면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전 이름 원래 좀 비슷하면 잘 헷갈려요. 어쨌든 간 중요한 거 아버지 엄격한 교육이 있었다는 게 그냥 알아두면 좋다.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이거는 뭐 알 필요가 없잖아요. 1806년 출생이면 뭐해? 이미 승천했는데 내가 뭐 생일 잔치를 할 거야? 뭐 생일을 챙길 거야?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근대를 여는 학자 뭐 데카르트, 뭐 칸트, 루소, 뭐 뉴턴 뭐 이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애매하게 나왔잖아요. 19세기잖아요. 애매하게 나와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출생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제 약간 요거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 왜? 엄격한 교육이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딱 아들을 낳는데 얘가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이거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친구가 유명한 학자인 벤담이니까 제러미 벤담한테 가요. 야 벤담 야 얘가 우리 아들인데 야 네가 한번 봐봐.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얘 진짜 천재거든. 그래서 벤담이 그런 거죠. 새끼 또 뭐 맨날 벤담은 교수였거든요. 뭐 맨날 사람들이 맨날 지 자식 천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와갖고 한데 이게 친한 친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한번 볼게 한 다음에 속으로 생각했겠죠. 이 새끼도 시작이네 이러면서 생각을 했겠지. 근데 딱 막상 만나갖고 해보니까 진짜 천재인 거야. 이 새끼 예산놈이 아니다 해갖고 다시 아빠 밀을 불러갖고 야 인정 얘 천재 맞음. 그러니까 아빠 밀이 바로 야 끝이 맞지 하면서 무슨 짓을 시작하냐면은 밖에도 못 나가게 해요. 공부만 시켜요. 야, 자 이제 4살 됐으니까 야 5개 국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야 그리스어 해볼까? 어이구 잘하네. 야 불어 해보자 불어. 어이구 잘하네. 라틴어 해볼까? 라틴어. 어이구 잘하네. 네 맞아요.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너무 천재라서 아까우니까 뭐 애정일 수도 있죠. 그 당시에는 뭐 지금같이 육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심리학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이니까 발달 심리학이라는 게 제대로 자리 잡기 이전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좀 과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학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하려는 의도가 있진 않아요. 우리 가끔 이제 방송에서 보면은 그래서 오은영 쌤이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당장 분리시켜야 되겠네요.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제 왜냐면은 그거는 어쨌든간 그 목적이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 나의 결핍을 자식으로 해소하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격이죠. 해하려는 거야. 이거는 얘를 위하는 게 아니야. 위한다고 하지만 내 욕심, 내 결핍을 얘가 보상해주기 위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일대기를 보면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그 아빠미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에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냥 몰랐을 뿐. 발달 심리학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근데 총칭 뭐 발달학에 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런 엄격한 교육이 있고 그래갖고 20대에 이제 우울증 극복이라고 했는데 평생을 좀 신경쇠약에 시달립니다. 꽤나 시달려요. 신경쇠약에 좀 시달리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제 친구 마누라가 있어요. 친구 마누라가 있는데 야 친구 마누라도 똑똑한 거야. 그래서 둘이 사랑에 빠져요. 친구 마누라랑 사랑에 빠져서 쓴 책이 자유론입니다. 그래도 친구 마누라랑 사랑에 빠졌지만 친구 마누라랑 사랑에 빠졌지만 친구가 죽을 때까지 친구가 죽을 때까지는 친구가 죽을 때까지는 그 여자랑 결혼하진 않아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누라도 그 밀한테 푹 빠져 있는 거를 그 남편이 아마 알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근데 아, 아마 알았겠지만 이제 밀 보러 간다고 하면은 남편이 항상 흔쾌히 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못 가게 했는데 아내가 그 막 역경을 뚫고 밀을 만나러 갔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거의 안 보이고 왜냐면은 그 아내도 되게 똑똑하고 밀도 똑똑하니까 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화가 난생 처음으로 좀 통하는 사람이 밀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내가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가 공부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잖아요. 투표권도 당연히 없었고. 근데 그런 시대에 밀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여성의 뭐 투표권, 여성의 참정권, 여성의 사회 진출 이런 거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강하게, 논리적으로. 이게 왜 그러니까 여성이 사회 참여를 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를 하는 게 왜 사회적으로 이득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이후에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근데 그 여성의 입장으로서 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아는 거 많은데 꾹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이렇게 입 닫고 네 하고 살다가 이 밀이라는 남자는 자기의 말을 처음으로 경청해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아마 좀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난생 처음으로 여성인 나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호응하고 나의 말이 옳다 또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자유론이라는 이 책 자체도 밀은 내가 쓴 게 아니라 그 여성이 쓴 거다라고 하거든요. 여자 이름이 뭐였지? 해리어 테일러라는 사람이거든요. 해리어 테일러라는 그 아내인데 그러니까 물론 육체적 관계까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21년 동안 사랑을 하다가 그 남편이 죽고 결혼을 해요. 20년 넘게. 그러니까 남편이 몰랐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 막 진짜 막
멍청이 막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미래 친구면은 그렇게 이렇게 똥멍청이는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면은 해리엇 테일러라는 그 여자랑 그 미래 철학적 사상 어떠냐? 아까 말했죠? 시작할 때 공리주의 윤리학이에요. 공리주의 윤리학. 알겠죠? 공리주의 윤리학. 뭐 경험주의 인식론 이거는 뭐 경험주의 인식론은 뭐냐면은 이 경험주의 인식론의 반대말이 뭐지? 반대말이 뭐지? 그 기억이 안 나 갑자기. 그 경험주의 인식론의 반대가 뭐지? 합리주의, 합리주의. 합리주의. 경험주의 반대는 이제 합리주의인데, 그러니까 그 합리주의 이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합리주의랑 경험주의랑 같은 거 아니야? 헷갈려요. 왜 헷갈려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경험주의는 실제로 내가 어떠한 실증적인 게 나와야 돼. 경험적으로. 근데 이제 합리주의는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럴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성주의 쪽은 이제 자유주의, 그 합리주의 쪽은 효용주의 이런 식으로 효용성 계속 말하잖아요. 이게 이게 뭔가 아니야 합리주의래 합리주의 쪽이 이성 그리고 경험주의 쪽이 효용. 보통 이제 그래서 효용주의자잖아요. 그럼 효용성이 뛰어나면은 그것이 효용성이 뛰어나다 합리적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많이 혼용하거든. 저도 지금 경험주의가 뭐냐면은 반대가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이게 합리주의란 용어 때문에 그래요. 경험주의 반대 합리주의 뭐 안 중요해요. 근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이거 공리주의 하나만 기억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하나만 진하게 써놨죠. 이거 조그맣게 써놨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공리주의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밑에 뭐 자유주의 정치 경제 사상 안 중요해. 그 밀한테는 크게 안 중요하고 이 관련된 책도 쓰고 해서 써놓긴 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요 저작 자유론 공리주의 그쵸. 이게 뭐 이런 거 이제 관련된 거 써놓긴 했는데 이거보다는 이제 자유론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자유론의 배경이 뭐냐? 이건 제가 그 존 스튜어디스 밀 형 때문에 잠깐 예쁘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이렇게 하면은 더 좋겠죠? 이런 이제 사회적 맥락이 이게 나온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보수적 도덕관 이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진하게 체크해놨잖아요. 이 보수적 도덕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죠? 우리 여자가 어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도덕관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보수라는 말을 쓰려면은 항상 그 시대상을 알아야 돼요. 이게 몇 년도인지. 왜냐면은 지금 보수는 무엇이냐? 언제 보수는 무엇이냐? 과거 보수는 무엇이냐? 이때마다 보수가 계속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적인 보수적 도덕관 여기서 뭘 말하는 거냐? 여자가 어딜 이거 여자가 무슨 공부야? 여자가 무슨 정치를 해? 여자가 무슨 집에서 그냥 밥하고 빨래하고 애 키우고 하면 되지. 그게 여자 행복 아니야? 이런 게 이 당시 보수적 도덕관이에요. 이 당시 보수적 도덕관 알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당시 철학적 논쟁 뭐 이런 게 있었다. 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냥 써놓기만 한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지금부터 봐도 돼요. 사실 지금부터 봐도 돼. 해악의 원칙이란 게 있어요.
보통 해악 원칙 이렇게 쓰긴 하는데 해악의 원칙이라고 더 많이 말해요. 말할 때는. 근데 책 보면 보통 해악 원칙이라고 많이 써 있어요. 저도 항상 해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해악 원칙이 뭐냐면은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뿐이다.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문명 사회에서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권력이 사용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놨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남한테 해 끼치는 거 말고 네 맘대로 해. 근데 남한테 해 끼칠 때부터 그때부터 너의 자유가 아니야. 이렇게 자유의 한계점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여기 써있죠? 자유의 한계점은 어디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알면 사실 하나는 아니고 두 개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하나는 해악의 원칙. 해악의 원칙. 자유의 한계점을 딱 땅땅땅 제시해놨어요. 이거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자유 아니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언론의 자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언론이 공리를 해친다면 그것도 자유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언론이 무언가를 했을 때 뭐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이 자주 쓰는 이제 장난질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인터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서울에 사는 A씨가 이렇게 말하더라. 대전에 사는 B씨는 이런 의견을 내비쳤다. 이런 장난질 많이 치거든요. 그럼 누가 알게 뭐야? 내가 막 지어낸 다음에 서울에 사는 A씨가 잃어버리면 끝이잖아요. 내가 막 지어내고 평양에 살고 있는 뭐 B씨 뭐 잃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작도 너무 쉽고 근데 이런 이제 그 자유의 한계점이 어디냐? 이게 너의 언론의 자유에 해당하냐? 너 이거 언론의 자유라고 말해도 돼? 이렇게 하면은 이건 자유가 아닌데 너네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이거 해악의 원칙에 위배되잖아. 그러면 너 이거 자유를 행사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국민의 공익을 해쳤잖아. 너 이 공동체의 공익을 해쳤잖아. 그럼 너 이건 자유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악의 원칙이 그런 점에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더 많으니까 나중에 언론의 자유 막 이런 거 할 때 한 번 더 계속 나올 거예요. 적용과 한계점. 한계점이 뭐가 있을까? 범위가 조금 모호해요. 방금 그 언론의 자유 이런 것처럼 어디까지가 좀 해악이지? 이런 어디까지가 그리고 간접적 해악 판단이 좀 어렵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공리주의잖아요. 이러면은 사람들의 행복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행복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다가 이만큼 행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득이라고 할게요. 여기에다가 이만큼 이득을 줬어요. 근데 여기는 요만큼 요만큼 곱하기 50만큼 불이익이 발생했어요. 근데 각자 다 조금씩이라 티가 안 나. 이런 간접적 해악 판단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그 간접적인 거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좀 사회적으로 이게 좀 많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제가 봤을 때 큰 의문점이 들었던 기사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남한, 북한 이렇게 통과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잇는 철도를 이렇게 하자. 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통일되면은 자 이렇게 이런 길도 뚫을 수 있고 너무 좋다. 근데 그 기사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기사였거든요. 통일을 반대하고 그 하면서 근거로 내놨던 게 이거 기차 이거
철로 연결하는데 돈 얼마나 많이 드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기차 깔 때 어떻게 까는지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내놨더라고요. 뭐가 잘못됐을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하면은 저도 수업할 때 이거 되게 자주 예시로 썼던 거였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요즘엔 잘 안 썼는데 이거를 생각 못해요.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기차 같은 거 설치할 때 제일 많이 드는 비용이 땅값이거든요. 땅을 사야 되잖아요. 걔는 땅을 살 필요가 없잖아요. 개이득이에요, 사실. 근데 똑같이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굳이 그거까지 생각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신문 보거나 뭐 기사 보거나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말지. 거기까지 굳이 왜? 왜냐면 언론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신뢰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악용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간접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조금 말하기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라는 게 있었죠. 이태원 참사.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은 사람들이 야, 놀러 갔다가 죽은 사람 가지고 그 왜 그러냐 하는데 이거는 정부 책임입니다. 왜냐면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일정 기간 많이 모이면은 정부에서는 거기에 안전 병력을 투입해요. 그러니까 안전 인원을 투입해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치안을 위한 경찰들을 투입하죠. 똑같아요. 저는 이제 수원 사람인데 수원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막 뭐 할로윈 데이다 뭐 해서 막 몰린다? 경찰 나가서 있어요. 왜? 사고 나지 말라고. 사고가 날 테니까. 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안전 재산 같은 거를 안전 예산을 빼요. 삭감시킵니다. 왜? 간접적인 거 티가 안 나요. 처음에. 사고가 나기 전까진 티가 안 나요. 사고가 나야 티가 나지. 그래서 사고가 안 나면은 아무도 모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간접적인 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놀러 가서 죽은 애들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죠. 만나 보면은 다 멀쩡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게 국가의 의무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게 조금 간접적인 거를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 안 하는 게 우리는 간접하면은 간접 흡연 말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다수의 이익과 소수자 권리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해석 차이라는 문제도 있죠. 크게 뭐 이렇게 네 가지가 큰 틀에서의 문제기는 한데 넘어가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또 진리와 토론의 자유 미래 핵심 주장 중에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자유로운 토론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 반대 의견도 같이 있고 그리고 진리를 어떻게 추구하느냐 이건데 이거 조그맣게 써 있잖아요. 왜? 그냥 넘어가도 돼요. 이거 나중에 뒤에 설명할 거니까 왜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말이 틀렸어.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이상한 뭐 말을 해. 그러면 내 말은 괜찮은가? 내 의견은 괜찮은 건가? 내 생각은 괜찮은 건가? 이렇게 내 생각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헛소리를 한다고 상대방이 옳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경청하고 다시 한번 내 말이 맞는지 검토해라. 요거고 이제 의견 다양성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해서 주장할 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아니 인류의 반을 땅속에 묻어놓고 무슨 사회 발전을 바라냐. 이 사람들이 올라와야 같이 사회 발전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생각을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를 테일러의 만남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아까 해리어 테일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니까 밀은 방구석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방구석에서 이렇게 살다가 짠 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사회적인 것들을 이렇게 주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주입을 받았는데 딱 나왔더니 어 뭐야, 여자들은 멍청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똑해? 내가 알던 거랑 다르잖아. 사회적으로 새로 깨어났겠죠. 테일러로 인해서.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다양성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가 누군가가 진리를 발견해서 사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뭐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이런 갈등 요소들이 없이 이제 상호 존중하면은 사회 통합도 될 거고, 그리고 관용의 한계가 뭐예요? 해악 원칙이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해할 거냐, 너의 자유를 어디까지 내가 이해해줘야 돼, 이런 거 관용의 한계. 그리고 비판적 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괜찮은 거지?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하면서 비판적 사고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꾸 생각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딱 그죠. 해악의 원칙, 소수자 권리 보호, 개소리도 존중하라. 해악의 원칙 뭐였죠? 자유의 한계점을 제시한 거였죠. 그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라. 예를 들어 소수자, 이렇게 단순하게 숫자가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유론 책에 있었던 말인가? 그 미리 한 말인가? 그런 게 있거든요. 자유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다려봐. 생각하고 있어. 왕권은 한 명이 전체를 억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전체를 억압하는 것만큼 전체가 한 명을 억압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해요. 이게 소수자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왜냐면은 전체가 틀리고 혼자 맞았을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동설 있죠? 전체가 틀리고 혼자 맞을 수도 있어요.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이 만류인력의 법칙을 왜 생각했어? 사과를 딱 맞았고, 사과는 떨어지는데 저 하늘에 있는 달은 왜 안 떨어지지?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달이 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달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구에 안 닿고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잖아요. 이것처럼 이 세상 전체가 틀리고 한 명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수자 권리를 항상 보호해야 된다. 개소리도 존중해라. 왜? 이 상대방의 말로 하여금 내 생각을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으니까. 크게 사실 요 세 가지 정도면은 자유론의 핵심 내용이 전체인 것 같아요. 뭔가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어요. 특별히 다른 얘기는 없고, 다만 어쨌든 간 역사적으로는 이 밀형이 여성의 사회 진출, 참정권, 사회 진출 등을 독려했다. 여기에서 큰 의의가 있다. 알겠죠? 자유로는 쉽죠? 지금 어려운 거 없죠? 이해 안 되는 거 있나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말해봐요. 이제